아마 빠르면은 이번 시간 안에 진도를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아니야, 조금 더 할 건데, 아마 예상으로는 조금 더 하겠지만, 그래야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은 이거, 우리 원래 하던 거, 빈칸치기, 문학사, 마저 이거 간단하게 빨리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전 내용을 다, 한번 훑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은 문법 정도는 한번 훑어주고서 요거 빈칸으로 할게요. 근데 요거 빈칸은 이따가 계획 방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요건 그냥 같이 그냥 가지고만 계세요. 알겠죠? 웬만하면은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게 들을 수 있게 하지만은 집에 가서 공부할 거리는 많이 줄 거예요. 하지만 수업은 너무 보고 적고 필표 치고 이러면 너무 수업이 난잡하고 힘드니까 수업은 부담 없게 해줄게요. 알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0년대 문학에서 빨리 봅시다. 빨리 보고요. 그 다음에 빨리 보고 이제 전체 복습 한번 해야죠. 그리고 기본 이론을 끝내는 그런 여러분들 강의에 대한 그런 소감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풀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할 게 많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지방직 진짜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5년 만이가 6년 만에 최고라는데 어쨌든 경쟁률 많이 오니까 공무원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은 싫잖아. 많이 안 했으면 좋잖아. 여러분들은 조용했으면 좋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공부해서 합격하도록 합시다. 30년대부터 중요해요. 30년대부터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1930년대 외웁시다. 시문학파라는 파가 있어요. 유파입니다. 유파. 이런 것들은 문학의 유파로 보시면 돼요. 문학의 흐름, 유파,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학의 유파. 뭐 있나? 문학의 흐름 유파라고 보시면 돼요. 왜 시문학파라는 말을 붙였냐? 우리가 보면은 청록파, 모더니즘파, 그 다음에 시문학파 이렇게 파를 붙이는데 여러분들 조폭파는 아니고요. 큰 뜻으로 보면 가는 거지만은 이들이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냈어요. 잡지. 글씨가 좀 요걸로 하면 좋겠다.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냈어요. 잡지. 여기서 말하는 시문학의 잡지는 이 잡지의 색깔은 명확해요. 아주 순수문학을 추구해요. 순수문학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문학이라는 것은 잘 알아둡시다. 난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야. 난 순수한 사람이야. 나 정말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정확히 말해봅시다. 착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른 거야. 순수라는 것은 이런 것 저런 것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것이 순수한 것이죠. 그죠? 착한 것은 오히려 뭐야? 나는 나쁜 짓은 안 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순수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특정한 게 방향으로 치우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쁜 사람 여기서 거기 소매치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놈을 뛰어가서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응징을 하면 착한 사람인가요? 순수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그치? 여기서 말하는 순수는 착하다, 도덕적이다로서의 착하다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고 클린하고 깨끗한 거라고 보면 좋아요. 왜 그러냐? 1930년대면 이미 일제시대가 접어들었고 일제강점기가 극에 달할 시기였죠. 라고 할 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시문학파로 대변되는 순수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대한 비판인식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야 이거 소리가 좀 큰데 혹시 주위 안 들리면 얘기해줘요. 알겠죠? 좀 듣기 불편하면 얘기해줘요. 마이크를 찾게 내가. 시대에 대한 이런 비판인식, 저항인식 이런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내면의 세계만 읊어요. 내 마음, 내 마음의 아름다움, 순수한 거. 그러다 보니까는 내면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읊으면서 확장되어 나가가지고 운율적인 언어의 아름다움, 언어의 리듬감, 표현적 특징, 내재적 측면의 표현적 특징 이런 것에만 주목을 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랑이고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시들이 대표적인 시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시 대표적인 시예요. 내 마음 아시리 같은 시인입니다. 내 마음 아시리 대표적인 시들이 바로 이렇게
신문학파 순수시예요. 알아두세요. 신문학이라는 잡지에서 순수시를 추구하는 시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신문학파라고 명칭을 지었다. 시기는 1930년대입니다. 1930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1930년대 문학파의 흐름 중에서도 가장 빨랐어요. 요즘엔 너무 내가 외워라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각각의 문학의 유파만 쭉 놓고서 탈탈탈탈 섞은 다음에 쫙 펼쳐놓고서 순서 맞추시고 이런 것들도 옛날엔 많이 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요즘엔 그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10년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시문학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 마음 아시리 이런 시들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공부겠죠. 내 마음 아시리는 거기 271쪽에 있어요. 이따가 화면 넘어가서 설명할 시들은 설명하고 못한 것은 교재를 통해서 대신하자고요. 시문학파 순수시, 시문학파 순수시. 외웁시다. 1930년 시문학파 순수시, 30년대라고 해도 됩니다. 파는 무슨 유파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파가 무슨 즘 해도 되는 거죠. 무슨 즘, 그치? 뭐 모모니즘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신문학파 순수시. 정말 시험이 아니라. 야, 1930년대 모더니즘. 1930년대 모더니즘. 우리가 보통 모던하다 그러면 현대적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보통 해석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있는 모더니즘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모던하다라고 그러면 되게 현대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현대적이라기보다는 서구적 이쪽에 가까워요. 도시적 이런 모습에 좀 가깝습니다. 이쪽이 맞아요. 서구적이고 도시적인 모습. 근데 야 생각을 해봐라. 1930년대 도시가 어딨냐. 1930년대 조선 한반도 조선에 뭐 고층 빌딩의 도시가 어딨냐. 그냥 경성의 거리고 그런 모습이었지. 도시가 어딨어. 시티가 어딨어. 그냥 흙길이었고 흙밭이었고 아직도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랬던 시대였는데 왜 모더니즘이냐. 서양의 유파. 그치? 내가 유파라 그랬지? 그 흐름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더니즘시라고 한 거죠. 뭐, 굉장히 많은 특징들의 그런 시들이나 소설들이 다 모더니즘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현실주의적인 시, 다다이즘의 시, 주지주의 시 설명해보자고요, 뭔지.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미지즘 시 이런 것들이 다 모더니즘 시로 묶여요. 되게 보면은 뭐 그냥 블랙홀처럼 다 쓸어 담죠. 난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모더니즘만 한 학기를 배웠어요. 모더니즘만. 193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학기 배웠어요. 한 학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한 학기 공부했어요. 뭐 모더니즘의 다섯 얼굴 뭐 이런 책으로 참 다양하게 공부했죠. 뭐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이나 주지주의나 이미지즘과 같이 다양한 그런 양식들의 문학들이 모두 모더니즘으로 묶었는데 굳이 정말 다양한 양식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굳이 이들을 갖다가 좀 내용을 유형화해 본다면은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들, 전통을 거부하고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들을 시에다가 그려놨죠. 오늘 여기서 할라나? 여기는 김광규의 출길 서정이구나. 이상의 오감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시인데 지금은 논란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은 이상의 오감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의 오감도 혹시 여기 있나? 네, 여러분들 272쪽에 이상의 오감도 있네요. 한번 봅시다. 이상의 오감도. 이게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예요. 원래는 새로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272쪽 맨 밑에 있죠? 이상의 오감도. 미친놈의 시죠, 이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럴 만한 게 아니고 이상을 우리가 왜 천재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보면은 도시를 위에서 정밀하게 이제 구조도를 그리면 조감도라고 하죠. 그 조감도에서 저렴함 하나 빼가지고 오감도라고 한 거예요. 까마귀 제가 쓴 건데 얘는 조감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죠. 이상이 오감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오감도가 됐지만은 원래는 조감도라는 말이 좋아요. 이상이 1930년대 하늘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조선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볼까요?
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한다. 네, 3인, 13인 13명의 아이가 도로를 달린다. 길은 막다른 골목이어야 돼.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인의 아이가 무섭고 제2의 아이가 무섭고 그래서 제18의 아이까지 계속 무섭다고 똑같은 얘기만 써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시지만 중요한 건 뭐야? 13명의 아이가 도로를 그냥 질주하는 거야. 신호등도 없이. 아, 잘못하면 죽는데. 근데 도로의 끝은 막다른 길이야. 그리고 애들은 순서에 맞게 하나씩 그냥 막 질주하는 것으로서 현대 도시인의 불안, 고독, 그치? 방황, 정처 없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로 쓴 게 바로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예요. 물론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긴 하지만서도 이상의 오감도 이렇게 초현실주의적인 시입니다. 초현실주의의 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 불안한 인식을 다룬 시가 바로 이상의 오감도로서 불안 이런 걸 다룬 거죠. 원래 이상의 본 직업이 거기 그 건축기사.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야 그냥 건축가, 건축 인테리어가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이렇게 나타났죠. 좀 지울게요. 살짝 지울게요 이거. 시험에는 다 잘 나와요.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다 잘 나오는데 그래도 30년대 모더니즘 시에서는 와사등이 그래도 좀 유명하죠. 저는 와사등은 안 하고 김광균의 추일서정으로 대신해 주도록 할게요. 뭐 정지용의 향수, 바다와 나비 모두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적어둡시다. 모더니즘 시의 특징은요. 상당히 감각적이에요. 감각적인 표현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시각, 청각, 촉각 그 중에서도 시각을 압도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 주지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거기 272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사물에 대한 지적 인식을 주된 시의 내용으로 삼았다는데 사물을 지적으로 인식하려면은 어떻게 된 거야? 감각적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각을 인식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각이니까. 인간은 시각이잖아. 그치? 인간은 시각이잖아. 인간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반응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1번이 시각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이 청각? 이런 거잖아. 원래 동물처럼 후각이 좋은데. 그치? 동물처럼 후각이 되게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어쨌든 간에 후각을 버리고 시각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도 1차적인 감각인 시각적 감각적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김광균의 와사등이 대표적이고 김광균이 그래요. 이 사람. 나는 별로 좋아하는 시인은 아닌데 김광균의 와사등, 추일서정 이런 시들이 대표적이고 정지용의 향수는 되게 대중적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찾아보세요. 넓은 멀록 쪽 끝으로. 그리고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도 있는데 뭐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시들을 언급은 했지만 시를 직접 공부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김광균의 추일서정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30년대 시고 시각적 표현의 중심을 두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추일, 가을의 하루예요. 서정적인 느낌이 들었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상당히 서구적이죠? 야, 폴란드 망명 정부니까 정부가 망했지. 망한 정부의 집회는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어디지? 베네수엘라였냐? 해외 투표 뉴스에서 봤어요? 베네수엘라? 그 정부 금융기관 망했거든요. 정부 망했거든요. 그 나라에 어디지? 10,000원짜리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10,000원짜리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해외 투표 뉴스에서 1년 전인가 본 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10,000원 정도 기준의 화폐로 한 박스를 가져와야지 계란 한 판을 못 사요. 망명정부 집회는 그냥 쓰레기 종이 쪼가리가 된 것이지. 낙엽이 쓸데없이 막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그걸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이미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주지주의고 이런 것들 묶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당히 서구적이죠. 우리의 시의 유파가 아니고 서구적인 시의 유파를 베껴온 거예요. 별로 좋아하는 시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포탄에 이지러진 도룬시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하늘은 파랗지만 세상은 포탄에 이지러졌어요. 도룬시도 우리 시가 아니잖아. 서양적이죠.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졌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며 조그마한 담벼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어때요? 시각적이고 도시적이고 이미지적이고 뭔가 알 수 없는 쓸쓸함. 고독. 꼭 그런 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뭐 별건 없는데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한 30, 40년대 서양 흑백 사진 뭐 그런 거 보는 느낌 안 됩니까?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근골은 그 나무 뼈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며 셀럽한지 어떻게 된 거야? 쓸쓸함, 고독.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현대 도시인 고독 쓸쓸을 뭐로 됐다? 시각적 이미지 중심으로. 이게 바로 뭐다?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별로 좋아하는 시 스타일은 아닌데 김광균의 얘 말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와사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참 많이 냈어요. 와사등이라는 말은 등은 등인데 보면은 서양의 가스등, 거리에 가로등으로 세워놓는 가스등을 와사등이라 그래요. 수학 능력 시험에도 출제됐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들어있고 별로 좋아하는 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사등이 잘 출제되는 것은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챙겨서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다 냈어. 오감도는 잘 안 냈다. 오감도는 시가 어려웠을 줄 알았는데 와사등, 향수, 바다와 나비 다 출제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30년대. 알아둡시다. 생명파. 알아두세요. 생명파 시의 특징들은 좀 이래요. 생명의 본질을 추구해. 내용이 그래. 좀 뭔가 좀 철학적이고 뭔가 좀 근원적인 뭔가를 추구해.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 하지만 생명의 본질과 근원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끝내는 좌절하고 맙니다. 이런 게 30년대 생명파 시의 특징이고요. 뭐 서정주가 있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유치환의 요 2시. 그 중에서도 깃발 중이에요.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요. 진짜.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유치원의 깃발. 아마 있겠지? 그렇지. 유치원의 깃발. 진짜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얘는 읽어줄게요. 그리고 평화로운 시골의 모습을 추구하는 전원파시도 있었습니다.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시 이런 게 있었어요.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어, 김동명의 파초, 그 다음에 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하는 것들.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이게 바로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예요. 한 번에 설명해 줄게. 어려운 시가 아니니까. 1930년대 무슨 시? 생명파 시. 이것은 제목이 깃발이죠? 얘가 원관념이에요. 깃발. 됐어? 얘가 원관념 깃발. 소리 없는 아우성. 보조관념.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깃발이 나부끼죠. 순정은 바람에 흔들리고 애수는 날개처럼 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깃발을 단 건지 마음을 단 게 아니지. 이 네모들이 전부 다 뭐다? 깃발의 보조관념.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 진짜 많이 냈어. 예를 들어서 뭐 1, 2, 3 뭐 어디지? 날개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중 보조관념 의미가 다른 것은 깃발에 날개를 폈으니 날개가 깃발 자체는 아니지. 그치? 애수가 깃발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 밑줄 근 다음에 내면 4개, 5개 중에서 다른 것 하나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냈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깃발 꽂고 해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배 타고 나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들은 영원한 노스텔지오의 선수건 깃발 꽂고 그 생명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거죠.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벗기며 이 오르지 말고 고든 이념을 펼 그때 애서는 평소에 알고 펴다 해서 뭐냐 펴고 가는 거야. 하지만은 슬프고도 애달프다라고 했지. 왜? 좌절하는 거니까. 이유는 뭐겠어? 생명의 본질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좌절, 슬픔을 다룬 게 바로 유치원의 깃발.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요. 당장 내도 무방해요. 생명파시의 한 획을 그은 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깃발 꽂고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가는 그런 공무원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 되지 않으려면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죠. 이번에 지방직 7급시험 아마 내가 내일 강의 촬영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굳이 안 보셔도 되거든. 지방직 7급시험 내가 아까 그랬잖아. 강의 촬영한 거 거의 토요일 오전까지 올리겠다고 내 유튜브에다가.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국가직, 지방직은 여러분들의 핵심 시험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회직이나 지역인지하고 좀 다르잖아. 그리고 9급하고 7급의 시험 문제 차이는 없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이고 이번에 지방직 7급 시험 뭐 매체 기사 나오는 거나 당연히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카페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단기나 이런 학원들에서 보면은 뭐 합격 예측 서비스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서 몇 명이 지원을 했고 이런 거 많이 보거든. 그리고 카페에서 댓글들도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거긴 안 들어가. 빌어먹을 쌍놈 새끼들 모여있는 DC 인사이드 이런 데는 안 들어가요. 그런 데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준비생들 카페 이런 데 보면은 뭐 지방직 7급 이번에 국어 어떤?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떤? 이러면 이제 댓글들도 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냐면은 나는 꼰대니까 내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갭의 차이가 있고 핵심은 그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민은 무엇이고 그 고민에 맞춰서 자료나 강의나 그다음에 눈높이를 맞추자 이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보는데 확실히 이번에 지방직 7급 시험은 생각할 게 좀 있어. 분명히 공무원 시험의 숫자가 줄어들고 선호도가 줄어든다.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숫자가 그러하니까. 근데 7급 시험은 또 안 그랬어. 그리고 밑에 달리는 댓글들 보면은 선호도가 굉장히 있어요. 한마디로 좋은 시험, 좋은 급수는 원한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9급은 아닌 아마 기술 직렬이나 아마 좀 이렇게 몸 쓰는 직렬 쪽에서는 좀 빠질 거야. 그만큼 덜게 뽑으니까 말할 건 없어. 적게 뽑으니까. 근데 행정 직렬이나 이런 직렬은 얼마나 줄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아마 내가 강의 촬영할 때 얘기를 할 거야. 뭐 촬영을 해놓고서 막상 너무 길어가지고 편집 때 싹 뺄 수도 있거든. 뺄 수도 있는데 아마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는 공부 열심히 해. 뭐든 간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공무원 인기가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쑥 사그라들을지도 몰랐고 다시 올라갈지도 또 몰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공무원 합격증 받은 다음에 시무룩해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다들 좋아해요. 왜냐 그만큼 고통을 겪었으니까. 꼭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청록파시 있죠? 외워둡시다.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조박박. 조박박. 청록파시인 3명.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대놓고서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을 묻기도 했어요. 청록파시는 뭐 자연을 소재로 삼았고 자연을 관조한다고 했는데 제목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따지면 청록파시인들이 막 자연에서 한가로움을 찾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시도 있지만 아닌 시들도 되게 많아서 청록파시는 자연을 소재로 했다고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청할 때 청은 푸르다가 맞거든요. 근데 이 록이 푸를 녹자가 아니라 사슴이에요. 사슴. 사슴 녹자예요. 사슴. 그래서 청록파시에는 사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슴.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청록파로 이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게 3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
정확히는 39년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낸 거는 해방 직후예요. 이런 것들도 좀 구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청록파 시인들의 보면 갑자기 마지막에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해가지고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슴이 확 등장해. 사슴 좋아해요? 사슴 겁나 무서운데 나는. 그 새끼 눈깔 보면은요 빠져들어요. 레이저 나오고 엄청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청로 사슴. 그리고 또 뭐 있어? 아시죠? 이육사 윤동주. 넌 짜져 있어. 그지? 이육사. 말해 뭐 합니까? 이육사 윤동주. 물론 우리가 저항시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상화도 있고 시문도 있고 누구도 있고 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항시인은 이육사하고 윤동주 아닙니까? 뭐 가장 많이 출제된 사람.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시인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김소월,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뭐 백석 이런 사람들. 다. 앞으로 계속 읽을 것이니까. 또 민중의 정서적 표현이라고 해서 그냥 나머지 다 묶었어. 그냥 백석, 이용학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 읽어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용학의 낡은 집. 제가 지난번에 그 백석의 여승이나 이런 건 한번 조금 읽어준 적이 있죠. 이용학의 낡은 집 써둡시다. 이용학도 이렇게 시세계를 오래 펼쳐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시의 세계가 단순해요. 알아두세요. 이용학.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이주노동자. 가난. 슬픔. 이런 걸 다룬 게 바로 이용학의 시. 이용학의 시에는 하여튼 요게 많이 등장해. 이주노동자. 어디로 러시아 이런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로 이주노동한 사람들의 그런 슬픔. 30년대예요. 날로 맨날 밤으로 밤마다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얼마나 가난하면 집에 검이 줄쳤어요.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거리는 그 낡은 집이 있어요. 가난한 집이죠?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고 산후관자도 없으니까는 대대손손 가난한 집이야. 가난을 대물림한 집이죠. 죄를 넘어 묵고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에 들고 늙으면서 모두 없어졌어요. 세상이 변했죠. 왜 변했어? 일제강점기 됐잖아. 1번은 일제강점기, 2번은 서구문물. 세상이 변했잖아. 이제 누가 당나귀랑 둥글소 타고 다닙니까? 전차 타고 다녀야지. 모두 없어진 지 오래. 외양간은 아직도 초라한 냄새가 그윽하지만 어때? 세상은 변했지만 외양간은 그대로야. 그리고 여기 살았던 털보네는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털보네가 없어졌거든. 아무도 어디로 간지 몰라요. 시의 내용은 더 있어요. 되게 길어요. 시의 내용은 길지만은 시의 내용은 이제 더 길지만은 크게 보면 내용은 이거예요. 털보네 집에는 같이 살던 식구들이 있었어. 그 털보네 집의 식구 중에 아들이 하나가 나랑 친구였었어. 근데 털보네 집은 사라지고 없었어. 털보네 집에는 그 집에 새로 막내 자식이 하나 태어났는데 털보네 집에서는 뭐라고 했냐? 밤에 그 집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저놈의 아들 새끼 저거 만약에 소라도 붙었으면은 팔아다 먹지. 자식 새끼가 붙어가지고 쓸데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이 연명되다가 나중에 미리국한 건지 밀수출하러 간 건지 털보네 집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용학의 낡은 집이에요. 결국에는 털보네도 뭐야? 이주노동하러 도망간 거죠. 조선 땅을.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용학의 낡은 집이에요. 중요한 시입니다. 백석시를 넣으려다가 그냥 이용학의 시를 넣습니다. 백석시 넣으려다가. 다 중요한 시예요. 언제 뭐가 나올지 몰라도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시들은 그냥 제목부터 해가지고 아무거나 지금 당장 나오죠. 하나도 어색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40년대는 이제 해방 직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해방 직전 직후 뭐 그런 게 있었다고 넘어갈게요.
뭐 신석정의 꽃덤불인데 얘는 이렇게만 봅시다. 해방 직후. 위시. 이 시는 중요해요. 조금 더 하겠는데 이 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얘는 넘어갑시다. 나중에 기술풀이 할 때 해줄게요. 나왔던 출제가 된 시니까. 그리고 이제 50년대인데 얘보다도 중요한 게 60년대로 끝내야죠. 60년대 참여시. 외우세요. 1960년대 참여시. 김수영의 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제가 왜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대충은 절대 아닙니다. 대충 싫어해요. 빨리 넘어가냐면은 솔직히 해방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뭐 시대적 배경 이런 거보다도 작품을 스스로 이해하고 감상하고 그 다음에 주제 찾는 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 거예요.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60년대 김수영의 참여시 김수영, 그 다음에 참여시 신동엽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이고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론적인 걸 자꾸 별표 치고 외우라고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김수영하고 신동엽의 특징 60년대 참여시 오케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바로 참여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자유, 그리고 평화, 그 다음에 남북의 화합 이런 걸 부르짖죠. 우리가 45년에 여러분들 지금 남북이 통일될까요?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지 뭘. 언제 되겠냐. 나 죽고 여러분들이 내 나이 되면 되겠냐? 지금 분위기 그렇잖아. 남북이 서로 자치국가가 되고 화합이 될지 몰라도 진짜로 그냥 그 383 허물고 그다음에 가운데 허물고 옛날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될까? 근데 60년대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45년에 해방되고 10몇 년, 20년이 아직 안 됐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남북의 화합과 자유와 평화를 많이 부르짖어요. 지금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곧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지금은 뭐야 되기를 원한다,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식의 노래와 시를 쓰지만 이 당시는 왜 안 되지? 왜 그게 왜 안 되지? 이런 식의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는 시들이 많이 좀 있어요. 인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는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는 4.19 혁명. 영원한 정치적인 다툼, 영원한 이념적인 대립, 4.19, 5.18. 그치? 4.19, 5.18. 참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보면 뭐 세월호로 애들이 죽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큰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 4.19, 5.18. 그치? 여기는 4.19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버려야 될 것은 껍데기. 그 다음에 쇠붙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야 될 외세, 저항, 다툼, 아니 외세, 다툼, 대립이고요. 알맹이, 아우성, 아사달, 아사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흑가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민족의 화합, 정의, 순수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바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로서 뭐 신동엽의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진 시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줘야지. 이건 동학농민운동, 동학년 곰나루는 동학농민 그 저항운동. 이러면 이제 시는 다 얘기했어요. 뭐 70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70년대가 있지만, 뭐 민주화 운동 이야기한 것이니까 시를 읽을 줄 알아야죠. 하지만 이 시, 뭐 신경님의 농무, 전문가의 사벌 싣고 진짜 많이 출제된 시예요. 이런 것들.
하지만 70년대 이후부터는 뭐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시기라서 딱 하나로만 이야기를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개화기로 가는 거예요. 소설로. 지식 형태의 그런 문학사 문제는 현대문학보다는 당연히 고전문학이 많이 내고 압도적으로 많이 내고 현대문학은 큰 흐름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개화기 신소설 외웁시다. 개화기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앤루. 개화기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앤루. 과거의 문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내용들을 추구하죠. 개화기 신소설 이인직의 혈앤루. 어디냐면은 255쪽에 있습니다. 연도까지 외우지 마세요. 개화기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앤루. 옛날에 한문식 문체, 한시적 문체, 한시에서 쓰는 문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말하듯이 편안하게 말하듯이 워딩하듯이 쓰는 문체를 구어체라고 해요. 좀 현대적인 문체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인직 아예 깨졌네. 이인직의 혈앤루가 아무래도 소설이라 하여튼 여러분들 기출풀이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여기다가 이게 옛글체 깨지지 않게 하얀색으로 이제 보면은 캡처해서 줄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보면은 이인직의 혈앤루인데 내가 말로 해줄게요. 여기 누가 있냐? 어디 있지? 옥년 어디 있어? 하여튼 여기 웬 여자가 있어요. 웬 여자가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옥년이에요. 옥년이. 내용은 아주 심파적으로 써. 이 옥년이란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한 사랑하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버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보면은 막 어려운 세월 속에서 막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웬 조력자를 만나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신소설인데 옛날까지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피눈물 흘린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1906년에 처음 나왔던 이인직의 혈앤루죠. 최초의 신소설.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게 출제가 될까 모르겠는데 어디 있지? 이번에 출제가 된 것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256쪽에 자꾸 스포해서 좀 그런가? 저는 신소설 중에서 얘가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신소설 중에서는 여러분들 거기 256쪽에 이인직의 혈앤루 얘는 줄거리 챙겨둘 필요가 있어. 하지만은 모란봉, 은색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데 하나 더. 그 안국선의 금수회로. 안국선의 금수회로. 이 당시 신소설인데 요거는 그래도 좀 중요성이 있지 않는데 이번에 지방직 7급에 얘가 또 시험에 출제는 됐어요. 원래 신소설들 시험에 출제 잘 안 되거든. 근데 또 이번에 얘는 출제를 했죠. 간단한 내용만 얘기해 줄게요. 금수, 우리가 금수만도 못하다 그러지? 짐승들이 의인화되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회의? 야, 까마귀가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해요? 인간 새끼들이 말이야 어른들한테 효를 안 해. 그 인간 맞겠어? 인간들의 그런 도덕적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인간이 등장해서 아 동물만도 못하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얘기들이 바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의 주된 내용이에요. 신파극이나 창작희곡이라고 그래서 1910년대 새롭게 나타난 그런 연극들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죠? 외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넘어갈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1920년대부터. 20년대보다 30년대가 더 많아요. 알아둡시다. 1920년대 사실주의입니다. 알아도 사실주의는 리얼리티한 것이지. 외워도 1920년대 사실주의는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바로 1920년대 사실주의 문학. 가장 대표작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죠.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아마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알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그 외에 현진건의 고향도 사실주의 문학이고 화수분도 사실주의 문학이고 염상섭의 3대 그냥 만세전도 중요해요. 요즘 밑줄 그은 작품들. 내가 뭐 넣어놨죠, 여기다가? 네. 여기서 자연주의 화장품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그런 성품? 아, 이런 것들도 소설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바로 자연주의 소설인데, 내가 이거 얘기 안 해줬나? 배따라기. 응? 원래 김동인 작가가 자연주의 소설을 많이 쓰는데요. 형이랑 내가 있어. 형이랑 나는 아주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사는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그런 농사꾼 집안이야. 1920년대입니다. 형에게는 아내인 형수가 있어. 오케이? 이런 집안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는 집안이거든.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살아서도 우리 형제는 열심히 살았고 같이 소장농이지만 열심히 땅을 읽어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고 사는 우애 있고 아주 건강한 집안에 아주 좋은 집안 사람이야. 형이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이런 걸 소설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아내랑 동생이 한 방에 있는데 둘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야.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형수가 무슨 일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동생이 도와주다가 땀을 흘리게 된 것 뿐이거든요. 형은 강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을 나가게 돼요. 그 수많은 오해와 세월 속에서 살았다가 나중에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김동인의 배따라기예요. 옛날엔 이런 거는 소설의 주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고전 소설에서는. 하지만은 인간의 본연의 성품을 다룬 그런 것들은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대단할 것도 없네. 그치? 김동인의 배따라기. 그리고 경향소설은 뭐야? 아까 그거 카프. 사회주의. 경향소설, 경향문학, 경향시, 카프, 사회주의 문학 단체 카프, 뭐 계급문학, 계급소설, 계급시 이렇게 하면 되죠. 얘 조금 얘기하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나서 원래 내 마음은 그 문법 부분 정리를 어느 정도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조금 못하면은 자료를 통해서 내가 블로그를 또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딨지?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알아도 그냥 들으면 돼요. 여기서 만세는 1919년 그 3.1 만세가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만세전이에요. 3.1운동 만세가 있기 바로 직전입니다. 잘 봅시다. 한 번에 갑시다. 뭐 염상섭은 뭐 3대, 뭐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런 걸 쓴 사람이죠. 이렇게 가면 좋아요. 이렇게 있죠.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일본이 있어요. 나는 1인칭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나는 조선인 유학생입니다. 일본으로 유학 갈 유학생. 유학가는 유학생이에요. 나는 원래 어릴 때 조선에서 공부하고 어릴 때 학교 교육 받을 때 일본 놈들 별로 안 좋아했어. 특히나 일본 놈들이 막 칼 차고 조선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가지고 막 저항도 하고 비판했던 시대에 대한 어릴 때는 시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있던 사람이야. 오케이? 나는 조선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 가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집으로부터 전보가 왔어요. 전보. 혹시 전보 알아요? 전보? 지금이야 가장 급하게 보낼 수 있는 게 뭐 카톡, 문자, 전화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전보는 뭐냐면은 편지보다 빠른 우편수단으로서 여기 우체국, 여기 우체국이죠. 집에서 우체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저러저러한 내용을 또는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이러저러저러한 내용을 빨리 전달해 달라고 하면은 이 우체국에서 이 우체국으로 전보를 날려요. 전보는 뭐 모스부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빨리 전달해주는 그 당시로는 가장 소식을 빨리 전달해주는 소식 전달 장치예요. 집으로부터 전보가 왔어요. 전보의 내용은 재밌어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아요. 아, 내가 전보를 받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죠. 나는 원래 젊었을 때는 조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유학하다 보니까 이 새끼 기생도 좀 좋아하고 공부도 좀 약간 등한시해요. 많이 등한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으니 가긴 가야 되는데 조금 좀 귀찮아요. 그래도 기생에게 내가 좋아하는 기생에게 나 갔다 오마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 배 타고 가야 되겠지? 그치? 배 타고 가는 과정 중에서 배에서 만난 인간들인데 이 얘기를 요약해 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큰 배 타봤어요? 뭐 유람선까지는 뭐이더라도 큰 배 타봤어요? 자동차도 실어서 가는 배. 그런 배들 보면은 시간을 오래오래 두고 가기 때문에 배 안에 휴게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도 있고 심지어 이 배는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그래서 내가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가는 과정에 좀 몸도 찌뿌둥하고 하니까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목욕탕의 큰 탕물 안에 조선인들이 지금 보면은 몸을 담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 새끼들이 서로 나는 여기 구석에 있겠지. 이놈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조선인들이 말이야 조선인들을 등쳐먹고 사기쳐가지고 일본이나 대만에다 팔아먹을까 그 궁리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납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펼쳐놓고 갈게요. 그리고 나서 조선 땅에 도착했는데 나는 그래도 일본인 유학생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검문을 덜 받지만 이 배를 대는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을 검문하는데 막 조선인 사람들을 막 학대하듯이 막 검문을 해요.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보면 웬 여자가 아이를 등에다가 업었는데 가슴을 가린 겹치 가슴을 축 쳐져냈어요. 그리고 여자는 힘이 하나도 없고 애는 울고 있어요. 좀 그러면은 일본인 순사가 봐봤다. 애가 지금 못 먹고 울고 있고 여자가 헐벗고 있으면은 당장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좀 옆에서 쉬게 해줄 것인데 막 가혹행위 하듯이 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인에 대한 분노심이 생겨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내는 곧 죽어요. 그리고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나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기생 만나가지고 하하면서 끝나요. 별로 조선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막 생기다가 없어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만세전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잖아. 고전 소설이라면은 야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뭐 애국가 부르고 끝나겠지만 엄복동 시장님, 그렇지? 하지만 얘는 그러지 않아요. 소설은 소설일 뿐인 것이니까. 염상섭의 만세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정보받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내가 보기에 잠깐 이제 여러분들 점심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고 한 10분에서 2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보면은 빈칸치기 한 다음에 최소 마지막에 1시간 정도는 그거 해줄게요. 문법 정리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시고요. 이따가 1시간 뒤에 2시에 뵙도록 할게요.